자, 안녕하세요. 네. 유해 강의 시작할 거고, 네.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유해 들이신지 물어보려고 이제 눈 좀 감아달라고 했는데, 역시 강의는 일방향 의사소통이죠. 그죠?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뭐 양방향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네, 뭐 일단 소개를 좀 드리면 요 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원래 이게 신영길 교수님하고 최천교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번에 좀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문제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책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게 필수 문제랑 실전 문제랑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는 아무래도 그 기출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 혹은 기출을 조금 변형해서 실전과 비슷하게 만든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제가 GS 냈던 것들 중에도 실전 문제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필수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기초적인 것을 좀 단단히 다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통 보시면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계 처리만으로는 딱 와닿지 않는 게 있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손익 효과나 기타 포괄 손익 효과나 그 고급 회계에서는 뭐 비지배 지분 잔액, 연결 이익잉여금 잔액 이런 것들을 빨리 구하기 위한 연습도 좀 필요하니까 그쪽의 필수 문제들에는 개별적인 물음에 그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뭐 세부적으로 소물음을 구성해서 답을 도출해봐라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아무래도 그냥 좀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강약이 확실한 책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충분하고요. 넓이, 깊이 이런 거는 전부 다 충분할 건데, 근데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해놔서 필수 문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실 때 좀 그래도 거부감 없이 새로운 주제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냈던 GS 문제 중에서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작품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걸 좀 싣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우리 저의 스승님이기도 한 제가 이제 김기동 선생님 강의도 들었고 최창규 선생님 강의도 들었었거든요. 저 공부할 때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한참 전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이 창규 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GS 문제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넣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야 너는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는 그냥 GS에서 내고, 그리고 뒤쪽에 실전 문제 실어놓고 앞에 필수 문제 쪽에서는 문제를 좀 쪼개서 넣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실으려고 만들었던 문제들을 같이 쪼개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분할되어서 필수 문제 쪽에 좀 많이 들어갔고 실전 문제 쪽에도 몇 개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용할 책이 요 제목이 요약이라는 요 책인데, 요거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중급 회계 그리고 고급 회계 전체 내용을 120페이지 안에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책이에요. 보시면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전부 다 표예요. 전부 다 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제가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할 때 요약 정리할 때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잖아요. 문장 전체를 뭐뭐 한다 이런 걸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뭐 하였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문장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적는 방향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기준서 문장을 그대로 원문을 좀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는 기준서 문장 그대로를 실어놓은 것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유인물 하나 나눠드린 게 있을 텐데 연결회계 챕터 24에 그거 제목이 요약 관련해서 추록이 좀 나갔을 거예요. 수령하셨죠? 컬러 인쇄된 거 받으셨죠? 이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DF로 제공이 될 건데 뭐 PDF 원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책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연결 쪽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책 작업법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냈던 거를 추록으로 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 회기가 원래 요약집 기준으로는 105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한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추록 보시면 105페이지에서 한 113페이지까지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정도, 8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부 다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거 이제 요약집은 표 형식으로 정리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 제목이 연습책에 보시면 처음에 첫 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4페이지죠. 여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창규쌤이 정리해 놓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 기본 내용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책에 있는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의 요약 있죠. 얘는 제가 이거를 언제 이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목의 요약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드릴까 아니면 마지막에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훑어드릴까,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단권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이론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챕터 끝날 때마다 제목의 요약 가지고 이거 내용을 한꺼번에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강의를 한번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2번 정도 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는 날이라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적어왔는데 3가지예요. 자, 일단은 뭐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궁금하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유예 강의랑 동차 강의랑 차이가 뭐냐. 저는 뭐 동차생이라도 이제 요즘 같은 기조에서는 그냥 책에 있는 주제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짧을 거예요. 전체 주제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얘는 좀 짧을 것이고 유예 강의는 좀 길 거예요. 김이라고 적게 김. 우리 애가 요새 김을 잘 먹거든요. 개소리해서 미안한데 이건 좀 길 거고 이건 짧을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이 동체 강의 듣는 사람들은 1차 막 보고 나서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거를 설명하면 좀 싫어할 수 있지. 근데 유예 강의는 여러분 이제 기억이 다 휘발됐죠. 물론 기초적인 거는 남아있겠지만, 그렇지만 많이 휘발된 상태일 거고, 그리고 유예 강의에서 이렇게 짧게 하는 걸 원치 않을 거잖아. 유예 강의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문제 풀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기본서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들 다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요 연습서 앞쪽에 친구쌤이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강의에서 설명하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와중에 필요한 개념 추가적으로 얹어가면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동차 강의는 나중에 진행을 따로 찍게 될 건데, 얘는 그냥 제목이 요약 가지고 이런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알겠죠? 걔는 어차피 그 1차생들은 기본 강의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물론 좀 공부를 하신 지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동차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시 짚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예 강의는 좀 길 거고 동차 강의는 조금 짧을 건데, 두 개에서 풀어주는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강도, 어느 정도 뎁스로 설명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다. 요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고민이란 걸 해야 돼요. 고민. 그냥 생각 없이 문제풀이 틀에 따라서 그냥 풀고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문제 푸는 틀이 있지만 그 문제 푸는 왁구 같은 게 사실 회계처리를 도식화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1회, 2회 되면 느낄 거야. 공부하다 보면 자기만의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도식화된 틀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강의하면서 조금 더 발전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식화된 틀만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특히 고급 회계는 얘는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근본적인 거를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운이죠, 운. 럭키. 그죠?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운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운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근데 그 운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빼고 보면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게 아주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 기초적인 이해죠. 회계 기본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이런 거 너무 쉽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근데 고민을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항상 합격을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합격과 관계없는 고민은 합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런 고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회계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왜 이런 회계 기준을 만들었을까? 이런 거는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회계 기준은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사회적인 약속이고 걔를 받아들이고 얘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회귀 처리를 할 것이냐에서 시작해서 얘를 빨리 풀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풀이 틀을 만들어 갈 것이냐. 물론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하면서 문제풀이 틀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보여드릴 테지만 걔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개선된 그런 틀을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 물론 그 다른 선생님들도 뭐 이런 틀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있죠. 그래서 뭐 인류 애들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지. 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듣고 다 장점만 취합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주관도 생기고, 근데 그 주관이 굉장히 그 인류 애들은 뎁스가 있는, 그 깊이가 있는 그런 주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력이 쌓이는 건데, 그 실력이 쌓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이 요거예요. 실력을 쌓기 위한 근본이 요 고민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고민 없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공회전이지. 그리고 이제 공회전 얘기가 나와서 요거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문제 푸실 때 있잖아요. 문제 푸실 때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가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딱 읽고 요구사항을 캐치한 다음에 이 요구사항에 답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필요하구나. 이것까진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지. 그 다음에 문제 지문에서 하나 위에서부터 스캔해 가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위에서부터 스캔하면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거를 찾아가면서 풀면 이건 공회전이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기억이 나서 이 필요한 자료가 이쯤에 있었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풀면 이쯤에 있었지 말고 그 자료가 기억나는 경우도 있지. 기억나서 읽지도 않고 푼다. 그건 100% 공회전이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 공부 왜 해요? 그럴 거면, 그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문제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었다. 요거를 캐치해가지고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 위치 가서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하면 그거 공회전이죠. 그럼 안 돼. 알겠죠? 문제 읽으실 때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문제가 아무래도 익숙할 텐데, 처음부터 문제 빠뜨리지 않고 쭉 스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쭉 스캔하면서 문제 읽으면서 이게 필요한 자료구나, 이게 필요한 자료구나, 요거를 캐치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 쌓이면 문제를 2번 읽으셔야 돼요. 문제 처음에 스캔해서 쫙 읽고 요구사항 보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보고 나서 이 자료가 어디 있었구나를 떠올리면서 문제 한 번 다시 읽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사람들 있죠. 효율성 따지는 사람들. 제가 이제 회계사 업무할 때, 물론 아직도 조금 하고 있지만 극도의 효율충이었거든요. 네, 이 효율성 따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회계사 업무할 때도 이제 1년 차 때는 안 좋아. 이제 연차가 차고 나서 이제 좀 짬이 쌓이면 그때부터 효율성을 좀 추구해도 되는데, 그 전에는 효율성 추구하면 안 되고, 우리 회계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험생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효율성 따지면서 공부하실 단계가 아니죠. 지금 유예강이고 유예생으로서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투입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보해 보겠다. 그러다가 유탈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알겠지? 여러분은 추구하셔야 될 게 효율성, 동그라미 아니지? 효율성 말하면서 잘못 썼어요. 효과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투입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입을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내년에 붙겠지. 그 다음에 붙겠지. 그죠? 그럼 안 돼. 왜냐면 이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노력이 충분한, 투입이 충분한 사람들이 세고 셌거든. 그 사람들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합격하는 거잖아.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해외 가서 사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는 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똑같은 경쟁을 하면 미국에선 좀 더 큰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할 단계가 아니죠. 그지? 그럴 거면 미국 가서 시험 봐요. AI 실패 보면 되지. 그죠? 우리 일단 시험을 시작했으면 뭐 지금 어쩔 거야. 뭐 1차는 붙었고 2차 몇 과목 남았고, 그러면 일단 이거 붙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효과성을 따져서 공부를 하세요.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두 과목 남으신 분들 있죠. 주교재는 물론 저랑 이제 강의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주교재로 삼으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 과목 남으신 분들 있지. 고급 회계. 이런 분들은 시중에 있는 선생님들 책 다 보셔야 돼요. 알겠죠? 저는 유탈 2번 했거든요. 3유였다가 떨어지고 3유였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유였다가 붙었어요. 이때. 근데 제가 요 떨어지던 해 효율성을 추구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는 거고, 이때 제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혹은 유탈했으니까 그런 거 있겠죠. 제가 이제 유예생일 때 1차생으로서 저한테 상담하던 후배들,
이런 애들 나보다 먼저 붙어가서 회계사 선배라고 이런 애들이 막 형 공부 어떻게 해요? 막 오빠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뭐 그런 식으로 하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정신 바짝 잡고 효과성을 찾아가면서 붙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두 과목 남았을 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회계랑 재무회계랑 그때는 중급회계 고급회계 하나였죠.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랑 이 두 과목 남았었다고요. 이 두 과목 남았었는데 얘는 사실 이게 과목별로 좀 다른데 얘는 효과성 따진다고 책을 여러 권 볼 필요가 좀 없는 과목이야. 그죠? 완벽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얘는 좀 효과성 필요해요. 재무회계 세법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에 요거를 책을 뭘 봤었냐면 시중에 있는 책 다 보고 교수님 책도 한 2권 정도 봤던 것 같아. 저는 이때 처음 유탈했을 때 취업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집이 한번 휘청했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집안에 우환이 좀 크게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이게 가족들은 이게 의료 소송이라고 생각해서 막 소송도 하고 간병도 하고 그러면서 주말 알바 하다가 평일에 공부하고 이러니까 삽류되고 나서 이런 상황이 거쳤으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없었지. 하루에 한 2-3시간 평일에 공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주말엔 주말 알바하느라 돈이 없었고 그래서 뭐 유탈했는데 근데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사실 이제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는 거고 제가 돌아가더라도 유탈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저는 효율성을 따질 것 같아요. 원래 사람 성향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 특히 1류에, 2류에 이러신 분들은 시중에 있는 책 다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GS 얘기 많이 하시죠. GS. 제가 이제 GS 강사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제가 GS 강사긴 하지만 그 GS는 여러분 그 1류에 2류에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GS 개강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몇 류예요? 손 들어봐요. 이러면 손 안 들어요. 그리고 따로 상담하러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저 3과목 남았는데 4과목 남았는데 GS 들어도 될까요? 듣지 마요.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안 돌아가.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재매기만 시험 붙을 거예요? 3과목 4과목 남은 사람들? 아니지. 그럼 안 되잖아. 다 붙어야 되는데 GS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연습서를 최소한 한 2권 이상 봤을 때 2권 이상 봤을 때 그리고 2권 이상 봤는데 2권 다 한 5번 6번 이상 봐서 더 이상 볼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연습도 하고 싶고 아니면 정말 한 권만 봤더라도 정말 많이 봐서 내가 더 이상 이 책 가지고는 할 게 없고 그렇다고 이제 다른 선생님 책을 보기엔 좀 버거울 때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GS 보는 것이지 연습서가 안 된 상태에서 GS를 보겠다 이거는 좀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 알겠죠? 1차는 문제가 쪼개져 있잖아요. 그래서 듬성듬성 이제 입 빠진 지식만으로도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객관식이고 문제가 쪼개져 있어서 작으니까. 근데 2차는 문제 사이즈도 크고 한 문제에서 관련된 주제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듬성듬성 입 빠진 지식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효율성이 어느 정도 통하는데 2차에서는 효율성 절대 추구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요런 쪽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책도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2권 이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짜 고급회계 한 과목 남았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고급회계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런 사람들은 아마 6월 초 정도 되면 나보다 시험 문제는 잘 풀지 않을까? 뭐 기준서 해석은 나보다 못하겠지만 문제 푸는 건 나보다 잘하겠죠. 그죠? 계산기 저는 잘 못 두들기고 실수도 많이 나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뭐 이제 그때 가면 고수가 되겠지 진짜 고수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 교수님들 책도 좀 보고 기준서 원문도 좀 보고 1류에는 그래도 시간 남거든. 1류에는 그렇게 하시고 뭐 2과목 남았다 혹은 3과목 남았다. 이거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새 고급회계 0.5 과목이라고 한다며요. 그죠? 예전에 감사만 이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고급회계 한 과목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과목, 3과목 남았다라고 할 때 2과목 정도까지는 그래도 책을 2권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공부를 좀 하실 때 항상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목 수가 적게 남은 분들은 다른 책도 좀 같이 봐주세요. 그런 요청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책 4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업결합 얘기를 할 건데 사업결합하고 자산의 일괄 취득하고 뭐가 달라요? 회계처리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자산이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 두 개가 있어요. 얘가 판매자 입장에서 장부 금액이 뭐 10만 원. 얘는 뭐 8만 원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공정 가치가 20만 원, 10만 원 이렇다라고 해봐요. 이때 내가 요 자산 A, B, 자산 집단이라고 하죠. 요 자산 집단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전한 대가가 그냥 이전 대가라고 할게. 물론 이게 이전 대가란 표현은 사업결합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이전 대가라고 할게요. 이전 대가가 공정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 40만 원 2대3 안 떨어지니까 4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자산 일괄 취득 시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변 쪽에 현금 4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죠. 유형자산 쪽에서 배우는 거지. 공정가치 비율대로 요대로 배분해주지. 그러면 자산 A는 30만 원 그리고 자산 B는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 이게 유형자산 취득 원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45만 원이죠.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일괄 취득이란 말이지. 이 경우에는 대차 차익이 나오지 않죠. 근데 사업결합은 이전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동일해요. 그치? 현금 45만 원 대변에 얘는 동일하다고. 사업결합에서는 이 자산 A와 B도 그 자체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해주죠. 공정가치 20만 원, 1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대차 차이가 발생하지. 그 대차 차이가 뭐야?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 되는 거죠. 뭐 기초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암산이 약한데 15만 원이죠. 이게 장사하다 보니까 암산이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회계사 생활하다 보면 엑셀만 쓰니까 암산도 안 되고 계산기도 못 들이키고 엑셀만 쓰게 돼요. 뭐 그런데 그래요. 어쨌든 영업권 15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괄 취득과 사업결합의 차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 취득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이냐, 그 자체의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할 것이냐, 그 차이지. 결국 요 45만 원이란 거는 제공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잖아. 취득하는 자산 부채 집단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걔는 일괄 취득이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하는 그 자산 자체의 공정가치, 부채 자체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걔가 사업결합이죠.